엔티텀 전투. 굉장히 중요한 전투거든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9월 17일 아침 해가 밝자마자 북군의 후커가 남군 좌익을 공격하는데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옥수수밭으로 진격을 합니다. 양군은 때때로 이제 30야드, 40야드 근처에서 서로 총격을 가했고요. 그다음에 대포를 코앞까지 끌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불과 몇 분 사이에 수천 명이 죽어요. 이 맥클라렌도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엔티템에 연한 남군의 남측방을 공격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사이드 교를 지고 있던 남군 방어 수비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사실 이제 엔티텀 전투에서 남군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최대의 위기죠. 측방이 붕괴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역시나 전투는 우연과 마찰의 연속인 것 같아요. 부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북군의 부대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군대가 북군의 부대가 아니라 AP 힐 사단 남군의 부대였습니다. 아, 늦게 도착한 우리 그렇죠. 남군. 힐 사단이 딱 오니까 질문이 딱 적재적소에 딱 된 건데 그러니까 샤프스버그 타운 안쪽으로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와. AP 사단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그러면 AP-2000이 수만의 북군을 다 막아낸 거네요. AP는 맥클레언이랑 심지어 룸메이트였어요. 우와! 말시라는 네. 여성이랑 교제를 했었는데 여자 부모님이 반대를 해갖고 이 관계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이 마시가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맥클레런 부인이에요? 맞습니다. 맥클레언과 결혼을 해요. 우와, 그러면 AP-힐은 무조건 남군을 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뭐야, 이거? 남북전쟁 이거 완전 뭐 이거 우리나라 드라마네. 이런 북군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 어려운 이 전투를 완벽하게 뭔가 전략적 승리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역시 이 링컨 네. 대통령이 결국은 이 전투 자체를 완전히 승리한 걸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네. 승리한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합니다. 예비선. 예. 그러니까 링컨이 이 전투에 네. 정치적 의미를 부여를 함으로써 네. 뭔가 이게 전략적 승리가 돼버린 거죠. 이 예비 선언의 발표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톤이 강해요. 우선 날짜를 박아놨어요. 63년 1월 1일. 내년 1월? 네, 1월 1일까지 니네 선언 안 하면 니네한테 모든 불이익이 다 갈 거다. 이 재건을 위한 뭐 원조에서부터 니네가 지금 노예 문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니네들은 모든 불이익을 얻고 갈 거다라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고 특히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어떤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연방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반대하는 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강력하게 수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수행할 것이다의 단어가 보통은 그럼 뭐 carried out, 뭐 implement, conducted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prosecuted를 써요. 그러니까 이 prosecutor 하면은 검사 수사부. 네, 그러니까 프로세큐티드 하면 일반적으로 뭘 제소됐다, 제소한다는데 여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내가 법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맨 앞에다 딱 집어넣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링컨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육군 및 해군 총사령관이다. 나는 이 전쟁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거 정치적 책임자뿐만 아니라 군의 책임자로서 우리 연방 정부를 반대하는 당신들한테 선포를 한다. 이거 나 1월 1일까지만 니네 봐줄 수 있어. 예비 선언이야. 근데 1월 1일까지도 돌리지 않으면 더 이상의 어떤 자비도 우리는 베풀 수가 없다. 이거를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통해서 승리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이라고 했지만 들리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우리 북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확실히 눌렀어 걱정하지 마라는 안정감과 애매한 중간주들한테는 너희들 괜히 눈치 보다가 나중에 반란군 된다. 그럼 다 찍어 누를 거야 라는 느낌이고 남부 쪽에 지금 연합한테는 니네들 진 거 알지? 근데 지금 손 들고 나오면 오케이 없었던 일로. 근데 1월 1일까지 손 안 들면은 너희는 이제 찍어 눌러버릴 거야. 유예 시간을 좀 준 거네요. 라고 하는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이 아니라 남군 선전포고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여기에 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여기에 또 선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간 선거에서 니네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 연방 의회에다가 보내는 중 괜찮아. 이거 안 보내면 니네는 대표성 없는 거야. 온갖 협박은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다 한번 쏜 겁니다. 그렇죠. 예. 야, 우린 이런 명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니네 지금 남부 반란군 노예 도와줄 거야? 한번 쏜 정통성 없는 겁니다. 애들 어떻게 네. 그러니까 니네 면허 필요하다고 해서 거래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애들인 거야. 그렇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남부 쪽에는 또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남부는 가뜩이나 지금 인구가 적은 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노예 해방 선언, 예비 선언이 나오고 1월 1일까지 하겠다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흑인들을 동원하는 거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금방 남부 지역에 있는 흑인들은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쪽지 신문 같은 거 막 보면서 야 이렇대 저렇대 이제 우리 곧 해방될 거래 막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예. 북부에 있는 흑인 자유민들도 더 군대로 막 지원하게 되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이제 흑인 부대들이 생겨나게 되고 흑인들의 활약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딱 마치고 나서 뒤돌아서서 이제 자 야 맥클레란 냐 사실은 이긴 전투가 아닌 전투잖아요. 근데 워낙 지금 승리라고 링컨도 만약에 해버렸으니까 아니, 말은 그렇게 여기서 했지만. 맥클라렌을 이렇게 날리거나 하면 이거 그렇죠, 안 되죠.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아니 얘기를 들었잖아요. 링컨도 귀가 있고 눈이 있잖아요. 야 걔는 왜 안 쫓아갔더니 이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장군들 다 만났어요. 엔티턴 전투 이제 그 이번에는 캠프에 간 거죠. 맥클레란이 끝나고. 만나줬네. 네, 저 사진 가지고 미국에서 풍자가 많은데 네. 저 링컨 옆에 이렇게 도끼도 놔두고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링컨이 직접 가서 타이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맥클레란이 반응이 또 없어요. 어. 근데 이제는 누가 또 나서냐면 총사령관이었던 할렉도 이제 열받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정치인들, 어. 그 다음에 언론도 열받아요. 이런 맥클레란의 행보에 대해서. 어. 그러면서 당시에는 진보적 성향의 이제 일간지였던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는 어떻게 이걸 적고 있냐면 네. 도대체 어떤 악마가 포토맥군의 진격을 가로막고 있느냐. 대통령은 반역자가 정말 누군지 모르냐? 와 반역자 악마라는 단어로 표시하는 트레이트라는 거야? 말을 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여기서 맥클레란을 자르지 않고 또 한 번 편지를 씁니다. 맥클레란한테. 뭐라고? 대단히 정중하게 썼어요. 정말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리가 하퍼스 페리에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빨리 움직이면 테러 차단이 가능해요. 장군 정말 성공할 수 있으니 당장 군대를 동원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건 장군이 대통령한테 한 말인데 대통령이 그걸 장군한테. 그렇죠. 지금 가야 됩니다. 그렇지. 이걸 보통 장군이 아니고. 사실 여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링컨이 이제 전략적 마인드를 완전히 탑재했어요. 근데 링컨은 정말 이제 공세적인 성향의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런 군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링컨이 보기에도 맥클레란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꾹꾹 참고 이런 정중한 편지를 이유를 대가면서 공세를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근데 왜 맥클레란은 2주 동안 안 움직여요. 네. 그러면서 맥클레란이 또 와이프한테 이 링컨 욕하는 편지 또 씁니다. 뭐라고 써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런다. 어. 제가 뭘 알아? 나는 용병술의 대가고 군사적 천재인데. 그러면 지금 언론, 정치인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악마, 반역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이게 맥클레란 이 마인드는 어떻게 됐냐면 이미 본인은 엔티텀 전투의 영웅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웅이니까 우리 정부 또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점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이거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네.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맥클라렌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압박이 들어오자 드디어 맥클레란도 10월 26일 날 움직입니다. 포토맥 강을 건너는 데만 부대가 9일이 걸렸어요. 강 건너는데 9일이 걸렸다고요? 네. 그죠. 열받죠. 이제 링컨은 드디어 맥클레란이 싸울 의도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론의 힘을 얻었잖아요. 이 틈을 타서 이제 지휘관을 교체를 하죠. 맥클레란을 해임시킵니다. 막 방금 이거 있잖아요.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역전단막에서도요. 고치지 않고 군뱅이 맥을 이제 떠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미운정 들었잖아요. 예, 결별 수술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소령님? 제가 샤를공 스타일의 역전다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령관을 교체하라는 링컨의 명령서가 맥클레란의 본부로 전해진 건 11월 7일 눈이 내리는 밤이었다. 명령서를 들고 맥의 텐트를 찾아온 두 남자는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의 후임자, 원래 맥의 군단장 번사이드와 전쟁부 부장관, 그들이 건넨 총사령관의 명령서에는 당신은 즉시 지휘권을 번사이드에게 넘기고 뉴저지로 떠나라 라고 적혀 있었다. 품위를 중시하는 맥클레란답게 지휘권을 우아하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링컨과 맥클레란은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사실 이거를 부부의 이혼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많이 싸웠고 다시 붙었다가 싸웠다가 이거를 결합했다를 반복하면서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막상 이별에 대해서는 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맥클레란도 좀 직감을 했을까요? 계속 한번 역전극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간의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맥은 11월 10일 부대를 떠났다. 그리고 장병들에게 최후의 작별 인사를 전했다. 맥이 기차에 몸을 실었던 그때 장병들이 기차를 애워싸며 리틀 맥 함께 워싱턴으로 갑시다 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라는 뜻이겠죠. 역시 장병들은 맥의 편입니다. 부하들한테 인망이 있었네요. 사실 이게 링컨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었다. 그런데 맥클레란은 병사들에게 나의 시간은 끝났어. 이제 번사이드와 함께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안전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 끝까지 안전 얘기하고 가네. 라고 말하고 떠났다. 아 비겁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맥클레란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186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링컨과 격돌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군요, 결국.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우리가 뭐 100% 그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좀 두려운 데에서 해방이 돼서 기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사실은 들기는 하고요. 자, 후임 사령관 이제 번사이드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신망을 받던 맥클레란이 떠난 뒷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뿐더러 링컨이 요구하는 결과물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말은 좀 잘 됐습니까? 맥클레란처럼 말 안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번사이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자리를 맡았고 실제로 내가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맡았으니 뭔가 대통령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결의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빠르게 실행에 이걸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이 맥클레런이 마지못해서 부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포토맥강 건너는데 그렇습니다. 9일. 총 7개 군단이 저 중간에 보시면 워런튼이라는 곳 일대로 집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딱 지켜보고 있던 리도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맥클레런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다 꿰고 있었는데 저 번사이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저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 빨리 대응을 해야겠다 해갖고 잭슨과 롱스트레이트 중에서 롱스트레이트를 빨리 포토맥군에 앞서서 남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잭슨은 역시 과거 워낙 잘 싸운 지역인 슈난도 밸리를 일단 지키고 있어라 하고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롱스트레이트가 재빨리 이동을 해갖고 컬피퍼라는 쪽으로 먼저 이제 딱 들어가서 리치몬드 당장 내려가는 길은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서 양군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이제 번사이드로 교체가 된 겁니다. 네. 번사이드는 당연히 내가 빨리 이거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나도 남군의 잭슨이 하듯이 한번 기동전이라는 걸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11월 중순에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제 계획을 승인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뭔데? 지금 저희 앞은 남군이 롱스트레이트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옆으로 돌아서 저쪽에 프레드릭스버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에 리치몬드를 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강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레퍼헤너 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도하를 해갖고 바로 리치몬드로 내려가면 되겠다. 재빠른 우회 기동으로 리치몬드까지 제가 석권해버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름 과감한 작전이에요. 그럼요. 그래갖고 링컨도 그래 좀 이렇게 좀 싸워야지 하면서 잘 좀 해보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북군 같은 경우는 전략적 상황이 좋습니다. 왜냐면 링컨이 적극적으로 11만 명 정도의 병력을 증원해줬고 7개 군단이나 네. 이제 집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네. 병력도 상당하고 반면에 지금 북버지니아군은 지쳐 있고. 네. 굉장히 장기간의 전투로 지친 데다가 병력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월 15일에 역시 1개 군단을 그 지역에 남겨놓고 네. 6개 군단이 전격적으로 프레드릭스버그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우회 기동을 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병력이네요. 그러면서 이 기습이 딱 제대로 먹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제 진출을 하니까 북군의 선봉대는 한 이틀 만에
프레드릭스버그 건너편에 도달합니다. 오. 레포에녹강 건너편에 이제 팔머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을 들이쳤는데 당연히 이쪽은 남군이 전혀 방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1, 2개 연대에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리고 네. 리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러다가 돌파되는 건 확실하겠다. 그래서 좀 전선을 한참 밑으로 내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프레드릭스버그와 리치먼드 중간 쪽으로 롱스트리트 장군 지금 빨리 병력을 이끌고 리치먼드로 가는 앞길을 막아서시오 하고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번사이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북군이 또 여기에 주저앉고 맙니다. 왜요? 아니 맥클레란 없잖아 이제. 네, 번사이드는 공격을 더 하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무언가가 준비가 안 됐어요. 밥. 아니 그건 아니고 강을 넘기 위해서는 부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는 늦가을이어갖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여서 네네.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여서 그냥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공병대. 부교를 놔야 되는데 부교 장비가 아직 안 온 겁니다. 아 장비가 안 왔어요. 네, 병력만 빨리 오느라고 부교 장비가 아직 뒤에서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프레드엑스 맞은편에 와서 일주일이나 허비하고 있었어요. 아. 오히려 놀란 건 리였습니다. 리가 쟤도 왜 프레드엑스버그를 안 넘어오지? 째수 하면서 쟤도 리틀맥이랑 비슷한 종자였나 보다. 원래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했던 롱스트레이트가 프레드엑스버그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부교를 갖다가 못 놓고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드디어 11월 23일에 롱스트레이트가 강 건너편 프레드엑스버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진지를 잡기 시작했고요. 슈난도 계곡에 있던 잭슨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잭슨, 너도 일로 와야겠다. 그러나 잭슨이 누굽니까? 빨리 왔죠. 잭슨은 이런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 그러면 잭슨 빨리 와줘야겠어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이미 왔지요. 이러고.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잭슨은 와. 내가 필요한 때가 왔군 하면서 먼저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잭슨이 진짜 훌륭한 장군이다. 그럼요. 그래서 잭슨은 명령이 나가기 전에 윈체스터에서 행군을 시작해갖고 역시 그 기보병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매일매일 30km 이상의 속도로 계속 행군을 해갖고 역시 일주일 뒤 11월 29일에 프레드릭스버그에 도착을 해갖고 드디어 리도 양 군단이 싹 프레드릭스버그에 포진하고 맙니다. 저기서 부교가 조금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더 있는데 이때 이미 레포에녹강 변들이 다 얼기 시작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부교를 돌려면 지금이야 뭐 장비들이 다 있지만 그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못을 박아야 돼. 그렇죠. 근데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걸 또 깨고 뭐 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얼음 열면 그냥 얼음 위로 건너면 안 돼요? 바로 또 깨져버려요. 그게 마차가 못 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결국에 부교를 놓기 시작한 게 12월 11일입니다. 거의 여기서 허송세월 했네. 그러면 진짜. 3주 이상을 갔다가 여기서 아이고 네. 호송세월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시간에 기동전으로 결판을 내겠다는 번사이드의 기도가 완전히 이제 뒤틀려 버렸고, 하지만 병력은 많이 있으니까 아직 번사이드의 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습은 실패했지만은 이 이제 전력을 몰아서 다시 한번 밀어붙이자. 12월 12일부터 드디어 주력이 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리는 그렇게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용병은 넘어오는 동안 공격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리는 넘어오는 적을 공격하지 않고 강 넘어와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휘하 병력들을 쫙 깔아놓고 쫙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넘어온 적들을. 그래서 넘어온 포토맥군 병력은 12만 명이나 됐지만은 건너편에 남군들은 이미 고지를 다 선점하고 있었어요. 고지 위에서 대포를 계속 쏘고 있는 거죠. 또 이 프레드릭스버그 앞에 고지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스톤월이 있었습니다. 잭슨의 별명 스톤월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돌 담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거기 당연히 담장을 돌로 쌓아놨는데 네. 언덕 언덕 위에 있는 그 담장 뒤에서 숨어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군은 가뜩이나 언덕 올라가는데 힘든데 와 하고 올라오는데 사격하니까 빠바바바방 하는 순간 으악 하면서 다 쏠려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 장군이 참 대단하고 느끼는 게 사실 마음이 급하고 병력이 부족한 장군의 경우에는 넘어오는 거를 빨리 공격해가지고 못 넘어오게 해라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완벽하게 포진을 하고 있다가 돌격해오는 병사를 상대를 했네요. 결국 이날 하루 동안의 무모한 돌격에 북군이 12,000명, 남군이 5,000명이 사상자를 내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냅니다. 북군의 10%가 하루에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저런 지형이고 저런 상황이면 먼사이드 입장에서는 뭐 별다른 기발한 전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포병은 이제 강 건너편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놀라운 건 남군도 5,000명이나 사상자가 났다는 게
그만큼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죠. 번사이드도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고 하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뭐 사상자가 양쪽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북군이 10%나 사상자가 난 입장에서 여기서 더 공격해봤자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에 번사이드로 포기합니다. 다시 강 건너 돌아가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번사이드 당연히 체면을 엄청나게 구기니까 네. 면목이 없는 겁니다, 링컨한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명예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새 공격 계획을 만들자 하면서 부하들을 닥달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프레드릭스버그에서 좀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링컨에게 제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부하 참모 장교 둘이 작전 내용을 갖고 몰래 워싱턴으로 갑니다. 왜요? 전쟁 장관과 링컨에게 저희 장군님이 지금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 무모합니다.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라고 사실상의 항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클레란의 부하기 때문에 아니 왜 자꾸 싸워 이런 것이. 근데 보기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12월 달이어서 굉장히 이제 혹한이 모아닥치기 시작하고 또 폭풍우가 밀려왔었습니다. 12월 중순에. 네, 부대를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 뭔 기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리한 걸 알고 지금 이 상황에 부하들을 내모는 건 개죽음입니다 라고 해갖고 부하들이 이런 항명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링컨도 번사이드 장군 지금 공격하려는 거 당장 중지시키고 일단 나랑 좀 상의합시다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제 번사이드 평가할 때 리더십이 최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하 장교들이 움직인 거에 또 다른 동기가 뭐냐면 번사이드를 해임시키고 다시 우리의 리틀맥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또 마음이 또 작용을 합니다. 맥클레란 있으면 안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사이드도 뻗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링컨한테 대통령님 저에게 이걸 맡겨주시지 않으면은 저 사표 내겠습니다. 저를 자르시던가 공격을 허가해 주시던가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공격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월 20일 병력을 출발시킵니다. 딱 가는 순간, 출발하는 순간부터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재앙이요? 저것이 진흙탕 행군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진흙탕 행구? 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딱 애매한 지역이 진짜 겨울이어서 꽝꽝 얼어붙는 데도 아니고 좀 따뜻해요? 네, 가는 도로들이 다 진흙탕이 돼버려요. 이게 일종의 겨울 장마 비슷한 게 와요. 그렇죠. 거기다가 바람은 또 어마어마하게 몰아칩니다. 겨울 진흙탕이니까 또 여름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름은 그냥 빠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발 시려. 그렇죠. 발도 시렵고 좀 있으면은 그냥 몸이 다 순식간에 꽁꽁 얼고 이제 마차들은 좀 가다가 빠져갖고 넘어가고 당연히 부교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병사들은 와들와들 떨면서 출발한 지 뭐 불과 3일이 안 돼서 병력들이 목표에도 도달하기 전에 도하 지점으로 가기도 전에 중간에 다 나자빠진 겁니다. 와, 사실은 이게 가장 피해가 큰 전형적인 모습인데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병사들이 죽어가는 게 시작하는. 링컨도 환장할 것 같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왜 중간인 애가 없냐? 그러니까. 왜 다 양극단이고 왜 중간이 없지?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해임시켜야죠. 번사이드가 해임이 됩니다. 해임돼요. 네. 얼마나 여론이 나빠졌는지 번사이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1월 26일에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진짜 끝이 없네. 아니 맥클레론 같은 거 했으면 아마 5월 달까지는 못 움직여요. 춥습니다. 이랬을 것 같고 번사이드는 비 그치고 가라니까 오늘 갈 거거든요. 그러고 가고 와 링컨은 환장하게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토맥군의 지휘권은 이제 1군 단장이었던 후커에게로 넘어가고 후커 백마의 후커. 네, 백마의 후커에게로 넘어가고 63년 초는 다시 링컨에게 어마어마한 암울한 시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1862년 말입니다. 일단은 뭐 북부 연방 총력전 태세에 돌입은 한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 보급을 이제 받으면서 뭐 병사들이 전쟁을 수행을 하겠지만 저희가 태평양 전쟁 때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병사들이 총칼만 가지고 싸웁니까? 예? 베스킨 씨하고 라빈 씨하고 라빈스 씨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그리고 일본 병사들 그 탄산음료 그거 갖다 주고 이때 당시에 이 남북전쟁 때도 혹시 군인들한테 뭐 이런 먹을 거에 대한 거 좀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남북전쟁 때는 먹이는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지 못했습니다. 당장 따뜻한 밥 먹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야전 키친, 그러니까 야전 주방이 많이 도입이 돼갖고 따뜻한 밥차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 나중 전쟁 때는 초반에는 필드 키친이라고 해서 그게 없었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전선의 병사들이 먹을 거리를 갖다가 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식기를 지고 다니면서 이제 캠프 차리면은 불 피워서 거기서 개개인이 해 먹어요? 해 먹어야 됐어요. 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가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가 있어갖고 특히 뭐 남부 사람들은 맨날 흑인 하인들이 해주는데 누가 그걸 자기들이 직접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하는 재주가 없는 남자들이 나와서 그런 거 하니까 정말 고역이었죠. 남자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재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끓여버리는 그런 거. 것도 있었고 이제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람쥐를 그렇게 많이 사냥을 했대요. 네. 그때 그 다람쥐. 조그마한 거 잡아서 뭘 먹으려고. 아 근데 한 끼 먹기는 좋았대요. 작아서. 근데 1인분 아니 1인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다람쥐가 씨가 마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서양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빵이 빵이 있어야죠. 주식이긴 하는데 이 빵을 우리처럼 갓 구운 이런 말랑말랑한 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남북 전쟁 때 가장 크게 의존한 부분이 바로 건빵. 건빵이죠. 건빵. 네, 건빵을 그 당시엔 뭐라고 했냐? 하드텍이라고 했습니다. 하드텍. 딱딱한 빵이다. 딱딱한 비스킷이다. 하드텍.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하드텍은 아니지만은 네. 서양 군대의 건빵을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서양 건빵. 요거부터 하나씩 드셔보실까요? 야, 이 미국 건빵은 무슨 맛일까? 이건 미국 건빵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하트켑세 이거는 유럽 건빵입니다. 그래서 유럽 건빵. 하트켑세는 독일어인데 이건 메이드 인 이탈리. 그래서 이탈리면 그래도 괜찮네. 네, 이 독일식 야, 얘들은 건빵. 건빵도 크구나. 네. 건빵이 아니라 비스켓 같다는 느낌 받으세요. 비스켓인데 이거보다 그 당시 나온 건빵들은 좀 컸죠. 근데 요거의 확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셔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빨 아파. 딱딱하죠. 와, 근데 이것도 잘 안 부러져요. 예전엔 더 딱딱했겠는데요? 그죠. 이게 그나마 양반이고 예전에는 진짜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거의 뭐 이빨 나가는 네. 그런 비스킷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딱딱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주면.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만 더 달라. 그래서 남북 전쟁 당시 병사들이 이 하드텍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티스듀러스, 즉 한마디로 치아 분쇄기다. 또 하나는 이제 sheet iron crackers, 철판 크래커. 이게 얼마나 딱딱했냐면 돌이나 통나무로 쳤대요. 이걸 부서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돌이나 통나무로 쳐서 이게 조각이 작아지면 입속에 넣고 한참을 굴려서 침으로?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병사들의 나름의 요리법들이 좀 나와요. 제일 고급 요리가 뭐냐면 냄비에다가 비스켓을 때려 넣고 인근 농가를 뒤져요. 인근 농가를 뒤져서 이제 농가에서 만든 술이 있어요. 포도주 같은 거, 과일주가 있죠. 그거를 갖다 부어요. 그걸 갖다 부어서 거기다 설탕을 넣는다고. 그리고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으면 그럴 때 맛있겠네요. 굉장히 그럴듯했대요. 왜냐면 포도주를 끓이면 약간 잼처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설탕까지 넣었으니까. 근데 이게 딱딱하게 만든 이유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곰팡이 안 피고. 보존성을 위해서 네. 수분을 없앤 거죠. 안 그러면 네. 곰팡이 금방 상하니까. 네. 육상에서 먹는 건 그나마 좀 낫고 네. 배에 실을 것들은 배는 워낙 습한 곳이니까 더 수분을 뺍니다. 그래서 진짜 선방용 건빵이 어마어마하게 딱딱했죠. 사실은 저희야 지금 여기 앉아서 비스켓이나 하나씩 먹었으니까 맛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끼니를 때우던 명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양념통닭이라든가 뭐 PX 간절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저 때 PX 같은 게 있었어요. PX가 있었다고요? 우리로 치면은 전방부대에 가끔 왜 PX가 설치하기 힘든 곳에 뭐가 갑니까? 트럭이 가죠. 황금마차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이게 바로 이제 서틀러라는 건데 한마디로 민간 산행들이 부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군 매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30년 전쟁 유럽에서 했을 때 네네네. 굉장히 보편적인 그 거예요. 용병단 뒤 쫓아다니면서 네. 팔던 뭐 그런 그렇죠. 이게 상인들. 보통 이제 30년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마르크 텐더라고 불렀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마르크 텐더 이런 상인들은 한 10배만 받아요. 근데 기본이 30배였습니다. 아유, 너무 기본이 심하다. 30배. 그다음에 전쟁이 한창 격화될 때는 50배까지 가격이 올라요. 근데 남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1863년의 북군 규정을 보면요. 모든 병력 주둔지에는 한 명의 서틀러가 있을 수 있으며 지휘관의 승인 아래 관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전쟁 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틀러가 뭘 취급을 했느냐? 기본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음식, 의복, 뭐 편지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문구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이게 점점 좀 규모가 커지고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화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쪽으로 다양화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이제 마차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부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다가 통나무집을 하나 지어놔요.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가 따로 예, 있는 거네.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하나 해가지고 어.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프르덴 오이스타 이렇게 돼 있죠. 진짜요? 오이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하고 굴도 판다 이거야. 우리가. 해산물이 있다고? 예, 예. 저거 딱 포도주 안주인데. 그러니까 전선에서 과일하고 굴을 판다. 가격을 얼마 받겠어요? 너무 비싸게 받은 거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사람 장사를 사람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월급날이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이 마차가 딱 가서 인근 동네 처녀들을 불러서 파티장을 열어놔요. 그러고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나눠준다고 병사들한테. 그럼 옆에 이미 파티장이 열려 있어요. 즉석 나이트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허준 씨가 이거 월급 나눠준 장교예요. 병사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놀아. 처음엔 야 절대 저런 데 가지 말라고. 절대 저런 데 가지. 근데 이미 손은 이렇게 하면서 눈은 저기 보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럼 다 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탕 놀겠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가면 갈수록 폭리를 취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근데 이해가 안 있어요. 가는 게 저 정도의 이익이 된다면 네. 군대에서 그냥 운영하는 사람을 뽑아서 딱 적정 수준의 돈만 주고 유통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했어요. 그렇게 했죠. 문제는 현장에서 그게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탁을 하고 상인은 뇌물을 바치고 폭리를 취하고 이게 점점 심해졌다는 그리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무슨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 들어온 것도 굉장한 뇌물을 써야지 조합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비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쿼터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병창 감시대 있었는데 이게 전쟁 중에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됩니다. 당장 이제 북군 쪽에만 보더라도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는 이 병참 감시대 일하는 사람이 장교가 37명, 군무원이 이제 13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50명 되는 조직이었는데 이게 전쟁이 되면서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가 되니까 이 조직이 1000명 규모로 원합니다. 장교만 500명이 되는데 전쟁 말기에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조사해 보니까 꽤 많은 장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문이 이거죠. 야 저기 나와서 집 2채 못 가져오면 바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 당시 이런 식으로 뭐 결탁해갖고 업자들이랑 폭리 취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 이 다른 유럽의 병사들이 가장 미국 병사를 부러워했던 건 초콜릿과 커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커피 보급도 혹시 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커피는 정말로 중요한 보급품이었습니다. 그래요? 홍차가 아니라요? 이제 영국 사실 영국 그 보스턴 홍차 사건 때문에 안 먹는 그런 풍조가 이미 생겨났고 그래서 아까 그 부식 외에도 뭘 지급했냐면은 생두를 같이 지급했어요. 생두? 초록색 생두요? 네, 우리 로스팅하기 전에 그 파란 생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 초록색 그거 콩을 줘? 알아서 뭐 볶아 먹으라고요. 맞습니다. 분쇄기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돌 위에다가 놓고 다른 돌로 이렇게 깨거나 아니면 개머리판으로 내리쳐갖고 대충 이렇게 부신 다음에 그걸 주전자에 때려 넣어서 버글버글 끓여갖고 마시는 그런 스타일로 먹었습니다. 뭐 거름망에다 커피 내리고 그런 거 뭐 없어. 거름망 같은 거 별로 이거 없었고요. 잘게 부숴야지 사실은 잘 우러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재밌는 아이디어 상품들도 등장한 게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건 저거였습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게 뭘까요? 저게 뭐예요? 기병총인데 기병총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달려있죠. 손잡이가 그라인더. 달려있네. 저게 바로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총 개머리판에다가 글라인더를 달았다고요? 네, 개머리판에 저렇게 그라인더 기능이 있어갖고 손잡이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엔 총 쏘다가 쉴 때는 저기다가 이제 손잡이 끼고서 저기다가 원두를 넣어갖고 갈면은 저기서 이제 분쇄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그러면 엄청난 위상이 있습니다. 커피가 또 많이 필요했던 게 미국은 이 당시에 국물이 먹기가 힘드니까 아까 우리 이 건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냐면은 그냥 먹으면 이빨 아프니까 커피에 넣어서. 커피에 넣어서 저어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커피 생산을 했어요? 아닙니다. 수입했죠. 수입이군요. 남미 같은 데서 다 수입을 했고요. 그러면 북부는 수입이라도 하는데 남부는 지금 해상 봉쇄됐잖아요. 그럼 커피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셔? 남부의 이 커피 원두 수입의 핵심 항구가 바로 뉴올리언스 항구였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전쟁 초반에 함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해상 봉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남부 사람들 애가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피 마시고 싶은데 원두가 없네.
그거 어떡하지? 그래서 당연히 눈을 돌린 것이 대용 커피입니다. 아, 커피 대신에 먹는 네. 비슷한 맛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대용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커리 차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식물 치커리. 맞습니다. 당연히 잎을 먹는 건 아니고 그 뿌리 있지 않습니까? 잘 말려갖고 볶은 다음에 분쇄하면은 희한한 맛이 납니다. 그 맛을 한번 음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치커리 커피를 낸다고요? 네. 보통은 이게 커피랑 블렌딩해서 많이 먹긴 하는데 요거는 100% 퓨어 치커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커피 가루처럼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커피 가루 같아. 그럴듯해요. 네, 커피 가루 같이 요걸 한번 드리퍼에다 넣고 제가 한번 드립 우와. 방식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 올라오는 거 되게 커피랑 비슷해. 그럴듯한데. 언뜻 커피 향이 나는데 자세히 맡으면 풀 향이 나요. 이 치커리 커피가 카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을 좀 먹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 치커리 커피를 지금도 대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뭐 임산부도 그렇고. 우리 허준 MC 먼저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진한데? 냄새도 이상한데? 이걸 커피 대용으로 먹었다고? 진짜? 자, 아유, 감사합니다. 원장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저는 좋은데요? 무엇인가? 이건 내 스타일인가? 여기 좀 더 따라주세요. 네네. 좋은데? 여긴 좀 팔리네요. 네. 먹어봐요. 왜 안 먹어요? 난 좋은데? 삼켜요. 이상하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난 좋다니까. 네. 약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한 잔에 한 잔. 아우, 난 맛있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네. 좀 좋습니다. 이 정도. 네. 저도 좋은데요? 네. 네. 우리 앞으로 이거 커피 대신에 이걸로 합시다. 싫어요. 저 차라리 물 주세요, 그럼. 주변에 좀 이걸 타줘본 적이 있는데 딱 반반 정도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반 정도 분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또 많이 지급한 것이 바로 연유입니다. 연유. 그 당시에는 우유를 당연히 생우유를 하면은 금방 상하잖아요. 아직 파스텔 이전이니까 저온 살균법이 나오기 전이어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컨덴스드 밀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유를 팔팔 끓여갖고 수분을 많이 날려보낸 이런 농축우유. 그래서 끓여갖고 한번 소독한 우유를 깡통에 담아서 이제 지급을 했었고요. 나름 인기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설탕을 안 탄 그 상태를 원래 우리말로 무당 연유라고 하죠. 연유를 그래서 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무당 연유가 없어갖고 보통 먹는 가당 연유를 준비했는데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은 저 치커리 커피에 약간 이 감사합니다. 연유를 타서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타요? 그냥 그 취향껏.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도 여전히 쓴맛. 이게 치커리가 우리 쓴박이랑 비슷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쓴박이향 같은 것이 좀 올라올 수 있겠죠. 남군 병사들 참 힘들게 전쟁했네요. 그러면 심리전 간단했네요. 커피 먹으러 와 하고서는 북군으로 오세요. 그럼 됐겠네. 이게 뭐 남북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여서 독일이 원두 수입이 끊겨서 원두 커피가 굉장히 사치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영화나 수기 같은 데 보면은 걸핏하면 나오는 게 적의 참호에 들어가서 그 고기통조림이랑 커피 이제 훔쳐오는 게 일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먹으면서 맛을 평가하기에는 그때 당시는 정말 없어서 뭘 못 먹는 상시였고, 그리고 전쟁 때 보면 군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보급을 받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국민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남부가 열악했으면 남부의 국민들은 더 심했겠네요.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정이 갈수록 처참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징발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합니다. 이 징발법이 뭐냐면 농촌에서 군표를 나눠주고
군대가 농산물과 가축을 증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군표는 무용지물이 되죠. 아,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현상이 마침내 농촌에서 급기야 이제 도시까지 퍼져나갑니다. 1863년 2월 11일자 리치먼드에서 간행된 한 저널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우리 남부는 쥐를 잡아먹어야 할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도 부조리가 엄청났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리치먼드의 생선 장사들이요. 생선 가격을 비싸게 올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깡패를 고용해서 이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또 하나 곡물상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창고에다가 밀가루를 가득 싸놔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매점매석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고 심지어 주요 전투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투기꾼들이 장의사 가게 가서 관을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한 번 있으면 사망자가 엄청 나오죠. 거기서 막 10배 가격으로 관을 파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거기서 돈놀이하고 있으니 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때 더욱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전쟁 직전에 남부 평균 월 식비가 $6 65센트였어요. 1인당. 근데 1863년 중반에는 이게 $68까지 올라갑니다. 10배 이상 올랐다고요? 그리고 비누 한 장을 사려면 병사 급료의 10분의 1을 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료고 뭐고 형편없는 거예요. 빵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급기야 1863년 4월 2일에 물가가 오른데 화가 난 수백 명의 주부들이 리치먼드 상가에 몰려가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유리창 부수고 뭐 식료품하고 옷가지 같은 것들 약탈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출동을 했죠. 그다음에 데이비스 대통령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비스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굶주리고 있고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가진 돈 모두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지갑도 꺼내서 줘요. 여기서 당신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라 북부를 욕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저 양키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잘못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5분 내에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포냐 막 이랬어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회종시계를 딱 꺼내서 4분 지났습니다. 딱 그래요. 이게 지금 리치먼드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이 오거스타, 컬럼버스, 밀레츠빌, 그다음 모빌 이런 남부 한 6개, 7개 도시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상황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빵 폭동이 일어났다, 뭐 정점, 뭐 물가 폭동 이런 게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때다. 뭐 이런 모습 아닐까요? 문제는 남쪽도 파악하고 북쪽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구제책을 뭐 여러 가지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북쪽이 이거를 딱 파악을 하고 나니까 야 그러면 일단은 동부 쪽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데를 우리가 봉쇄해서 이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를 우리가 좀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서쪽의 전역에서의 뭔가 중요한 데를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텍사스나 아니면은 아칸소나 이런 데까지 우리가 봉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지도를 딱 꺼내놓고 보니까 아 거기에 제일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아직도 남부에 교통요지가 남아있어요? 네, 여기를 하나 딱 잡아버리면 지금 남부의 웬만한 도시들은 다 봉쇄할 수 있겠구나. 아 그게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빅스버그예요. 빅스버그. 네. 그 지금 이제 동부 해안 쪽이나 남부 해안 쪽 그리고 미시시피를 따라가는 강가 여기까지는 봉쇄가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빅스버그의 위치는 어딘데요? 지도를 보십시오. 저게 미시시피 강입니다. 네. 지금 북쪽에 테네시주를 갖다가 그랜트가 열심히 공략을 해갖고 멤피스 부근을 싹 장악을 했죠. 네. 남쪽에 뉴올리언즈, 네. 미시시피 강의 하구를 갖다가 페라것 제도기에 올라가서 장악을 했죠. 네. 하지만 저 중간 부분, 미시시피 강의 중간 부분이 아직 남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간을 못 점령했구나. 네, 거기가 바로 저 빅스버그부터 남쪽으로 포트 허드슨까지 구간입니다. 아, 빅스버그 강수내 중간 기지로서 원래부터 중요한 도시였고 저 빅스버그는 동서로 철도가 다닙니다. 텍사스와의 통로가 저기까지 막아버리면 완전히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링컨이 야 저기가 바로 전쟁을 끝낼 열사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전쟁 한번 끝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북쪽의 멤피스라든가 남쪽의 이제 뉴올리언스는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상하로 둘러싸여 있는 게 사실은 빅스버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남부연합의 지브롤터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지브롤터요? 지브롤터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네. 나가는 이베리아 반도와의 북아프리카의 그 좁은 그죠? 지역. 그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협 옆에 있는 섬이잖아요. 네. 이곳을 영국이 여기에 함대를 주둔시키면서 여기가 이베리아, 스페인 이쪽 본토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지로부터 공격하기가 어렵고 여기 강력한 함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로부터도 공격하기 힘든, 그리고 여기서 영국 해군은 지중해로 들락날락하려는 적 함대를 갖다가 계속 요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중해의 제해권을 통제하는데 핵심적인 요새가 지브롤터인데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멤피스와 뉴올리언스 사이에 빅스버그가 지브롤터 같이 있다. 네, 그렇죠. 저기를 통과할 수 없다, 배들이. 저기를 통과할 수 없다면은 미시시피강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는 거죠. 이미 북부에서는 밑에 이제 페르게 제독이 2번이나 한번 공격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실패를 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자 이제 남부에서도 여기를 더 요새화를 시켜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62년 가을 무렵에는 빅스버그라는 곳이 남부에서는 2번째로 요새화된 동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리치몬드고, 2번째는 이 빅스버그였죠.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만 여기를 키로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이 제퍼슨 데이비스도 여기를 핵심 전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제퍼슨 데이비스는 여기를 직접 방문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1862년 12월 20일에 여기 옵니다. 프레닉스버그 네. 전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죠. 언제 이 위험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리치몬드를 비워두고 이쪽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방어태세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빅스버그 군사공원에 가면은 빅스버그의 중요성을 인지한 두 대통령의 동상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빅스버그가 딴 데는 쉬웠는데 저렇게 공격하기가 어려웠느냐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려면은 우리가 미시시피강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리학에선 사행천이라고 하죠. 뱀사자 써갖고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는 강이라고 해서 사행천이라고 하는데, 사행천은 물길이 커브가 있으면은 안쪽엔 퇴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바깥쪽에는 맞아요. 물살이 빠르면서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게 점점점 저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넓어지죠. 더 꼬불꼬불해지는데 또 많이 꼬불꼬불해지면 저 중간 부분이 끊기죠. 끊어지면서 물길이 다시 고다지기도 했다가 저기가 참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구석은 저렇게 남고,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남은 호수를 우가코라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솥불. 잠실 사는 사람들은 저런 거를 석촌호수라고 부릅니다. 저게 어떤 효과를 냈냐면은 북쪽의 카이로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직선 거리로는 800km 정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주부터 부산까지도 보다도 더 길죠. 그런데 이게 배 타고 가면은 뱃길이 1,800km예요. 꼬불꼬불하니까. 2배 이상 되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커브 부분이 배가 다닐 때 아주 취약한 부분이 돼요. 커브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잖아요. 줄여야죠. 그럼 저 커브 부분에 대포를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다침못 시킬 수 있죠. 아, 이거 뭐 완전 타켓트가 되는 거죠. 네, 저렇게 커브가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배들은 저 커브에 물살이 느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반대쪽은 침식이 되어 있으니까 또 딱 절벽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거기 고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고지대 위에 포를 올려놓고 거기서 십자포환을 퍼부으면은 철갑선들도 뚫기 힘든.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면 계속 크로스 폭격이 되는. 그렇습니다. 저런 요소마다 이 남군이 강력한 포대를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빅스버그와 포트 허드슨인 거죠. 저게 이른바 도시전설로 내려오는 겁니다. 도시전설? 휘슬링 딕이라는 해안포가 있었어요.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토처드 띵이라고 해서 고문기계예요. 고문기계. 이거 이름이 독특하네. 현재 그랜트는 4달러입니다. 이 4달러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심소령이 50달러로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의 배후의 기동 공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일 수도 있는데, 그랜트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도박이 잭팟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지껏 북군의 대우회 기동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포격을 취한다고 해도 쉽게 뚫리지 않기 때문에 공성전의 또 하나의 방식, 갱도를 팝니다. 땅굴을 파서
적의 참호선을 무너뜨리는 참호가 완전히 다 난장판이 되는 사이에 여기에 병력을 쫙 밀어넣어서 거기를 돌파해버리는 거죠.